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다시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본도 과도한 주장으로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이번 사태의 본질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알려지지 않은 이면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한일 협상 타결의 결과로 제공한 8억 달러는 취재 결과 상당 부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문건과 증언을 토대로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독도 방어 훈련을 이전보다 큰 규모로 다음 주 중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훈련은 13일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아직 변경됐다는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광복절 바로 전에 독도에 우리 군 전력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군 내부에선 훈련이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엔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에 독도 영공 침범까지 있었던 만큼 매년 해온 훈련보다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합참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동원되는 함정이나 전투기의 숫자가 늘거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기간 한일 관계 변화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독도 방어훈련 자체를 일본을 향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란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군의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방장관이 파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안보 문제로 이렇게 지금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군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보도해드린 것처럼 독도 방어 훈련이 14일에 마무리되면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에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청와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광복절 직전에 진행되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과 겨울 연간 2번씩 열리는 훈련인데 올여름엔 8월에 한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원래 훈련이 계획됐던 6월은 일본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시기라서 뒤로 미룬 거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압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시기가 광복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문 대통령은 오늘도 비판적인 대일 메시지를 내놨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이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이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 등 경제 외연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건 경제 규모와 함께 내수 시장이라면서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주식 시장과 또 환율 시장도 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주식값은 아시아 증시가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일본도 많이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런 불안감 조장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 때문에만 증시가 불안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도 그런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이런 게 아베 정부의 진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짜 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맞대응 카드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안전조치가 대표적이죠.
구체적으로는 현재 20% 수준인 일본 제품의 방사능 검사 비율을 높이고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언급한 안전조치는 사실상 방사능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현재 부처별로 나눠 맡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방사능 검사 샘플을 늘리거나 검사 강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석탄재, 고철 등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폐기물들입니다. 석탄재는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되는데 최근 10년간 수입된 물량의 99.9%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에선 구멍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고철의 경우 지난 5년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건 24건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찾아낸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항과 항만을 무사 통과한 뒤 사업장 감시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석탄재의 경우 모든 수입품을 전수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 공산품도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20% 정도만 방사능 검사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비율도 세관별로 5%에서 20%대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식품의 경우 지난 8년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되돌아간 경우는 204건이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이 되겠다. 정부가 오늘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의 배를 불리는 대신 펠리컨이 새끼를 키우듯 국내 관련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가마우치가 이게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걸 이제 빼내는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그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걸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해도 일본 소재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깨고 국내 소재 산업을 함께 키우는 펠리컨 경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을 위해 인허가를 빨리 내주고 7년 동안 약 7조 8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연구개발과 투자도 합니다.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 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일본이 이미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 등을 비롯해 핵심 소재 20개 품목의 공급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을 들여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유럽을 통해 대신 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체 품목의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등 할당 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20개 품목이 우선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100가지 핵심 품목을 5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까지 논란입니다. 네, 어제 여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일본 기술 따라잡고 자립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나왔는데 바로 이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뒤에 좀 더 읽어드리면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진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입니다. 네, 보면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논평 취지 자체는 뭐 야당으로서 그렇다 쳐도 그 기술 격차가 일본하고 50년이다. 이 말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네, 확인해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다른 나라의 기술,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것, 한 국가의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11대 분야 120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나라와도 비교를 합니다. 이 5개 나라 종합 성적표를 보면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입니다. 네. 가장 1위인 기술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그리고 일본 순서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50년이 아니라
1.9년 뒤처져 있습니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걸로 꼽힙니다. 이 120개 과학기술별로 10명씩 총 1,200명의 전문가를 학계와 또 산업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들이 두 단계에 걸쳐서 심도 깊은 평가를 내놓고요. 또 여기에 기술 관련 논문이나 특허 같은 이 숫자로 매길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분석을 합니다. 네. 보면 1.9년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혹시 좀 특정 기술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50년 차이가 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을까 해서 120개 분야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격차가 큰 게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 기술은 한국과 일본 격차가 10년, 그리고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은 6.5년 차입니다. 이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99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조사 결과를 봐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찾아봤는데 객관적인 최근의 연구나 언론 보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에 우리 공업화 단계가 일본보다 50년 낙후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1987년 언론 보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987년에 한일 기술 격차가 22년인데 이게 계속 벌어지다가 2050년에 격차가 49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한테도 직접 물어봤나요? 네, 당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초기술의 격차가 50년이라고 했다. 그걸 인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대책협의회에서 나온 이 박용만 회장의 발언을 말하는 건데 실제 발언은 기반 과학과 기술 수준이 당장 따라잡을 수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네. 이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한상의회도 확인해봤더니 여기서 나온 이 반세기 50년이라는 표현은 이 근거가 있거나 특정 분야를 말한 게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추측성 발언이 당 논평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네. 달랐던 거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한국 정부의 비판과 맞대응 카드에 대해서 그럼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도쿄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2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죠. 네,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가해자의 적반하장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韓国側の我が国に対しての過剰な主張は全く当たらない、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반응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문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베 총리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면에서 완전히 전면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21일 참여연 선거 이후에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사실상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외무성 부대신 같은 이 아베 내각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이끌었지만 선거 초반에 이를 충분히 활용한 뒤에 지금은 완전히 뒤로 숨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입장을 공감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NHK의 보도입니까? 네, 지난주 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즉 ARF에서 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기 전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통역만 데리고 따로 만났습니다. NHK에 따르면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이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잘 이해했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설득력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보도로 읽혀집니다. 예. 자, 둘만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이 기사의 소스는 즉 취재원은 둘 중에 한 사람, 폼페이오 아니면 고노인데 이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두 장관이나 통역을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 측은 이 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HK의 보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좀 불확실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힘든 상황에서 일본에 유리한 정황만 내보낸 그런 보도 아니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게끔 하는 보도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한국 여행 주의를 또다시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의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국 여행에 주의하라는 것인데 최근에 20여일 동안 벌써 4번째 발표를 내놨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해외 안전 홈페이지입니다. 한국의 일본 관련 시위와 집회에 관한 주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결정과 관련해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한 지난달 19일 이후로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한국 여행 주의 공지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아베 정부 규탄 시위 등이 열리기 전에도 어김없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수출 규제 결정 이전 일본 외무성이 한국 여행 주의를 당부한 건 대형 태풍 때나 북한 미사일 도발 때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부가 이례적으로 잦은 데다 언론도 이 같은 발표를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국 여행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